천무가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웃고 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천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다연장 로켓으로 미국 하이마스가 평정하다시피 한 시장에서 돌풍의 핵으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무기체계라는 호평과 함께 급하게 화력을 올리려는 국가들의 유일무이한 무기로 선택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무의 시장은 평탄치 않았으며 2019년 천무를 생산하던 하나 공장은 폭발사고로 3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 이러다 대한민국 방산시장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천무의 위기설은 하이마스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라며 찬사받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하나의 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 빅4 중 하나에어로의 영업이익만 축소되었는데요. 시장은 부진의 주범을 천무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끊임없는 위기설에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천무, 그 놀라운 성능과 시장 지배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폴란드 군비청의 크리스토프 푸아텍 대변인은 폴란드의 화력 증강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천무를 꼽았으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선 더 많은 천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천명했는데요. 마침 비슷한 시기 폴란드로 갈 천무의 2차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인도될 수량은 72대 금액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양국은 폴란드 정권 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을 숙제로 남겼습니다. 계약 내용에 별도의 금융 지원이 조건으로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천무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활약할 것이며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천무의 약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무의 위기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지난 30일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른 국내 방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추사한 이를 집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이,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국내 4대 방산 기업의 1분기 합산 매출은 약 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3조 7,269억 원과 비교하면 18%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2,823억 원으로 작년에 3,480원보다 18.9%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추정치일 뿐이지만 잘나가던 한국 방산의 영업이익이 갑자기 쪼그라든 요인은 방산업체 중 가장 덩치가 큰 하나에어로의 어닝쇼크, 시장 전망보다 저조한 실적 때문입니다. 애초에 시장은 하나에어로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약 2조 1,031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영업이익은 1,313억 원으로 4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에어로의 공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7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2,221억 원보다 83.2%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순이익은 31억 원으로 99.3% 낮은 수치였습니다. 애초에 하나에어로는 지난해 천무와 K9 자주포 수출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기에 올해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되는 것은 예상했으나 그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였죠. 이는 하나에어로의 1분기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 물량이 전무했으며 특히 이익률이 높은 천무의 신규 인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주 잔고가 늘면서 인력을 확대해 고정비도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무의 수출 행진은 여기서 마감되는 것이며 하나에어로의 신화도 끝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에어로의 IR 담당 임원은 1분기 실적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올해 2, 3,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 확실하여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천무의 돌풍은 계속될 것이며 올해 예정인도 물량 역시 최소 30대 이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천무의 인기는 지속적이며 꾸준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연장 로켓 시장을 선점했고 독점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 중인 하이마스 대비 천무의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하이마스의 개발 목적과 용도를 천무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주력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기동성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탄약을 만재한 전투 중량이 대략 16톤 정도로 무게가 25톤인 M270에 비해 9톤이나 가볍습니다. 또 최대 속도가 60km를 오가는 궤도형 M270과 달리 오시코 CJ 6륜 트럭을 차체로 사용해 최대 시속 85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가능한 고속 전개에 특화된 시스템인데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의 미군은 전면전에서 적을 찍어 누르는 중무장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군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화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MLRS를 가볍게 만들어야 했고 MLRS의 화력과 무게를 줄여 개발된 것이 바로 하이마스입니다. 그런데 저중량으로 개발하다 보니 하이마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괴력입니다. 전술했다시피 하이마스는 M270을 경량화한 무기체계로 기존 M270의 발사관을 반으로 줄여 6발만 탑재 가능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천무의 파괴력은 경이롭습니다. 천무는 M270 하이마스를 대체하기 위해 국군이 개발한 무기체계로 M270처럼 12발의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우리 군이 운용하던 130mm 로켓탄 40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도와 기동성을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처럼 차륜형으로 개발해 도로에서 시속 80km로 움직일 수 있어 빠른 전개와 후퇴가 가능한데요. 이를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더욱 명확합니다. 폴란드의 경우 상대할 러시아군은 중무장한 기갑부대이므로 기동성보다는 화력, 파괴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군처럼 해외 파병이 주목적일 필요가 없으며 자국 영토 방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수송기 탑재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물론 천무 대비 하이마스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 직경 610mm인 전술지대지 유도탄 에이테캠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의 천무는 사거리가 그보다 짧은 80km 수준의 K239 유도로켓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천무에 탑재할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즈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천무 대신 별도의 고정발사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 대한민국은 KT즈먼을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테캠스 플러스급의 KT즘2를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한 번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투용 400mm 미사일을 준비 중입니다. 그 때문에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2개의 다연장 로켓 체제를 모두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500문의 하이마스는 여전히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납기 연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하이마스의 인기, 즉 전 세계적인 수요 때문인데요. 중동과 대만 등 하이마스를 급하게 요구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지난해 미국의 하이마스의 추가 수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미국이 봤을 때도 대만은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우선 수출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미국은 하이마스의 생산량을 크게 늘렸지만 아직 원활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연 제때 하이마스를 전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러시아와의 국경선이 코앞인 폴란드에게 국가의 존립이 달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의 무기를 공유한 상태로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방패가 되어 러시아의 동진을 막고 있으나 정작 폴란드의 무기고는 텅 빈 상태란 것이죠. 그래서 납기가 빠르고 정확한 한국산 무기체계를 병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폴란드 정부의 결정 이후 폴란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100조 원 이상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2개 이상의 다연장 로켓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더구나 한국산 무기 체계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전임 정권의 결정 또한 폴란드 새 정부의 불만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휴전이 임박한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선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고 러시아 역시 침략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폴란드와 악연이 많은 독일도 재무장을 시작한 것인데요. 물론 방어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아픔이 있던 폴란드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 독일이라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절멸의 위기에 몰렸던 독일은 어느새 또다시 100개가 넘는 사단과 수천 대의 전차와 전투기를 가진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되었고, 이렇게 회복된 독일군이 가장 먼저 침공한 곳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이쯤 되면 폴란드는 미국도 못 믿겠고 국경을 맞댄 주변국 모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천무든 하이마스든 그냥 일단 사고 보자는 의견이 강해졌고, 두 가지 무기 체계를 병행하는 것 역시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에게 자주국방을 위한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믿을 수 없는 독일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선뿐 아니라 대만과 중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미국도 아닌 폴란드와 비슷한 전쟁 역사를 지니면서 첨단 무기 생산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천무의 수요는 중동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39 천무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중동 전역에서 러브콜이 증가했고, 어느 날 갑자기 중동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는 한 천무의 인기는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천무의 성능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서로 국경을 맞댄 채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동 지형의 천무의 파괴력과 사거리, 기동성이 최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은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를 놓기 때문에 일반 자주포에 비해 훨씬 긴 사거리가 필요했을 것이고, 적을 압도할 만한 화력까지 갖춘 천무는 이러한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후티 반군은 반격은 물론 대응 사격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포병 무기로는 사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데다 천무의 화력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그동안 대한민국이 중동 시장에 착실히 쌓아온 성과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천무의 수요가 일시적이라거나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예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 2차 물량 계약 확정으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천무의 2차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포방부라고 불리는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한 집중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쏘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에 그야말로 진심인데요. 한동안 이런 전술은 비판에 직면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처럼 병력과 화력으로 적을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고 정보전과 정밀타격 능력이 우선시되는 때인데, 언제까지 무식하게 화포와 미사일 등의 화력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포병 전력을 비롯한 화력이 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입증되었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런 양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비록 원시적인이긴 하지만 수천 발에 달하는 가삼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자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개전 초기에 하마스의 수뇌부와 주요 시설이 있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부어 초토화시켰다면 지금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전술을 구사하지 못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는 한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하마스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규모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하마스처럼 단시간에 화력을 쏟아붓는다면 우리 군은 어떤 대응 수단을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전체에 포성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동 국가들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우디군이 예멘의 사다 지역에 위치한 후티 반군 주둔지에 포격을 가한 것인데요. 이번 공격은 지난달 있었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군의 반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의 휴전을 깨고 1년 6개월 만에 사우디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사우디군에서 요격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우디군이 반격한 곳은 당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후티 반군 부대 주둔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반격으로 후티 반군 측에서는 최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며, 사우디군과 후티 반군의 교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이번 반격이 포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주둔지가 위치해 있는 사다 지역은 가장 가까운 사우디 국경에서도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우디가 반격을 당할 수 있는 국경 바로 앞에서 포격을 했을 리가 없으니 국경에서 최소 10에서 20km는 더 떨어진 지점에서 공격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 육군은 이 정도 거리에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군이 보유한 곡사포계열 무기로는 미국의 M109 자주포와 중국의 PLG-05 자주포,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어떤 자주포도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할 사정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곡사포 이외의 무기로는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M270의 탄약으로 사거리가 80km가 넘어가는 GMLRS를 도입하지 않고 기본탄만 보유하고 있어서 M270으로 후티 반군을 타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군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로 후티 반군을 타격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우디에는 M270을 능가하는 MLRS가 있으니 바로 한국의 천무입니다. 사우디군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된 천무는 기본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8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239mm GMLRS 유도 로켓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번 후티 반군을 타격하는데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천무를 도입한 이유가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타격하기 위함이었으니 도입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무 실전 배치가 확인된 부대가 이번 후티 반군에 포격을 가한 남부군이었기에 천무가 최초로 실전 투입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천무의 실전 성능이 증명된다면 현재 각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천무 수출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각광받는 무기가 된 하이마스보다 화력은 2배이면서 훨씬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이마스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위력을 뽐내고 있는데 천무는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우디의 실전 사례를 통해 천무가 하이마스 못지않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니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천무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가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해줘서 한국 무기 수출에 추진력을 더해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과거 극비리의 한국판 제블린인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했었는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현궁을 실전에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뛰어난 성능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궁에 매우 만족한 나머지 제블린 대신 현궁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면 중동 수출용 현궁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실제 현재 현궁의 제조사인 LIG-넥스원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축인 걸프협력회의의 소요에 따라 중동 수출용 사거리 연장 현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현궁을 운용하면서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사거리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악지형이 많아 교전거리가 짧은 한반도 전술 환경에서는 2.5km 정도의 사거리로도 충분했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중동에서는 조금 아쉬운 사거리였던 겁니다. 이러한 소요에 맞춰 사거리를 제블린과 동급인 4km로 늘린 현궁을 202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중동 시장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을 가했을 때 우리 해병대원들은 K9 자주포로 적 도발원점을 파괴했었고 최근에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00여 문의 화포를 동원한 대어력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포방부, 화력 덕후 소리를 듣는 게 아닌데요. 이스라엘이 간과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을 경험해본 군대 중 하나지만 결과적으로 대화력전에 대해선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화력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가자지구는 고작 365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의 면적에 200만 명 이상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더욱이 기갑부대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건물 잔해와 폐허만 남은 지역에서의 시가전은 그 자체로 자랭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 선택한 건 블록 단위 전투입니다. 대규모 포격전이나 전차와 장갑차 등 첨단 기갑 무기를 최소화하는 대신 하마스 병력을 하나하나 찾아서 소탕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보병을 이용해서 군인 대 군인 그리고 블록 대 블록 단위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포격으로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초토화한 뒤 보병을 투입하는 방식은 까딱 잘못했다간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병들이 소규모 전투를 이어가며 건물과 거리 한 곳 한 곳을 차례로 점령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작전 환경이 다르고 대비하는 전술도 다릅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사거리가 40km 이상인데 현재 북한군이 실전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방사포만 해도 총 5,000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전방지역으로 배치돼 서울과 수도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사정포 전력만 해도 170mm 자주포 140에서 150문에 240mm 방사포 200여 문 등 총 350여 문에 육박합니다. 이들 장사정포는 시간당 만여 발의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욱 위협적인 건 북한은 이들 포병을 방어가 용이한 갱도진지에서 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화력에서만큼은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소홀히 할 리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른바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시리즈입니다. KT즘은 애초에 태생부터가 장사정포의 갱도진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됐는데요. 사거리 180km의 CP, 즉 공산오차가 대략 5m에서 10m 사이에 불과할 만큼 상당한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탄두 중량 역시 약 500kg으로 현무원 계열과 비슷한데요. 현무원의 퇴역과 함께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을 높인 KT즘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통탄두를 장착하면 방어가 된 표적이나 상당수의 지하 표적에 대해서도 높은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표적 정보만 확실하면 180km 범위 내에 있는 전술적 표적들을 거의 일망타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KT즘은 가격이 무척 매력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보유 수량은 수도권 인근에만 350문이 넘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기 위한 KT즘도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KT즘은 한 발당 약 1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철저한 완전 파괴가 가능할 만큼 많은 수량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달리 군용 GPS를 사용해서 관성항법 장치 등 보조수단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덕에 정확도는 유지하면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건데요. KT즘은 우선 고정식 진지 형태로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탑재형 역시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KT즘의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한 KT즘2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약 3천억 원을 투입 2027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지만 우리가 창의 입장이라면 어떤 방패든 뚫어버리고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력이라는 강력한 창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적어도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